네, 먼저 저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유명 셀럽이자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항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유명 셀럽을 동료로 두고 있는 미궁시작장 감독 김성훈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착석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이 굉장히 진짜 뭐 엄청나게 그 고생한 흔적들이 보이는, 진짜 보기만 해도 그 중동의 모래먼지가 느껴지는,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은 느낌, 착각을 들게 만들 만큼, 굉장히 좀 뭔가 급박하고, 저기 들어가서는 도저히 하루도 못 살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먼저 그 김성훈 감독님은 이 작품을 어떻게 구상하게 되신 건지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네, 이걸 처음에 제가 접했던 거는요, 그 킹덤 1을 후반 작업, 킹덤 1 후반을 그 사운드 작업을, 음악 믹싱 작업을 체코에서 하느라고 체코행 비행기 가는 중에 읽었어요. 그 전에 제가 책을 제안을 받았고요. 거기서 비행기에서 읽었는데 초반을 보는데 초반이 지금 여러분 보셨던 거하고 비슷한 구조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고 느닷없이 사람이 납치되고 그러다가 그분이 다시 연락이 오고, 물론 조금 더 살이 더 붙어있는 시나리오 했는데 여기까지 읽었을 때 뒤가 정말 이상하지만 않으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꼭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는 뭐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아마 저의 끝까지 간다고 터널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야기 구조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방향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반복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떠한 인물의 사연이 보여지기 전에 어떠한 인물은 바로 사건의 상황 벌어지고 느닷없이 발생하는 어떤 재난과 같은 그 일을 해결해 나가면서 인물의 특성을 보여주는 어떠한 이야기 방식을 제가 현재까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선호한 어떠한 이야기 구조가 마음에 들었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서스펜스, 스릴, 액션, 유머 이런 것들을 이 이야기가 기본만 받쳐주면 각색을 통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책을 읽기 전에 궁금했어요. 이분이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영화의 실화가 어느 정도 실화를 베이스로 이렇게 가공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가장 팩트인 납치되셨고 20개월 만에 돌아오셨다는 것은 사실인데, 돌아오셨을 때 과연 누가 어떠한 도움을 줘서 돌아오실 수 있었을까? 이분이 납치됐다가 실제적으로 영화의 대사에도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건 주장이긴 합니다. 어떠한 분의 그 납치 단체가 한국에 연락을 안 했던 이유가 정말 까먹었대요. 말이 안 되는데, 그 당시 지금이라면 사우스 코리아를 다 알겠지만 그 당시 납치됐던 시기는 86년이에요. 그 당시에 사우스 코리아는 아마 중동 지역에서는 전혀 낯선 나라였나 봅니다. 일본인 줄 알고 납치를 했는데 알고 보니 사우스 코리아? 그래서 어떡하지? 집을 능력이 있을까?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막 헤어지고 옮겨 다니고 하다가 납치했다는 사실조차 까먹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분이 그분이 살아있다는 거를 누군가가 알고 이분을 구해야 한다는 분이 분명히 계신데 나타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근데 그 분이 질문에 비해서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장항준 감독님하고 어떻게 진행하실 거냐 했더니
관객들 질문을 받으면 되지 이러면서 준비를 안 해오셨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일단은 뭐 제 영화도 아니고 제가 불안해서 아니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좀 전에 저 뒷자리에서 처음 봤는데 굉장히 좀 액션 이렇게 옛날에 흔히 얘기하던 종합 선물 세트 네,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준비를 시작했다고? 킹덤이 그 몇 년도예요? 킹덤 1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되는 2018년 가을에 첫 의뢰를 받았고 결정을 그 해 가을쯤 해서 야금야금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찍었죠. 네, 벌써 5년이 된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받았던 거라면 거의 5년에 가깝습니다. 네, 저도 뭐 김성훈 감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뭐 가끔 통화하잖아요. 뭐 하냐? 피랍 시나리오 쓰고 있어요. 그때는 제목이 피랍이었어요. 그래서 피랍 시나리오 쓰고 있어요. 아직도 써? 형 이거 잘 써야 돼. 막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벌써 5년이 지났네요. 그리고 캐스팅 과정도 좀 궁금한데 이 하정우 씨랑 이번이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죠. 예, 하정우 씨와 세 번째를 희망합니다. 터널이라는 영화를 같이 했었는데 저는 이 작품 안에서 하정우 씨를 보면서 야 이렇게 크게 뭘 안 하는데 이렇게 웃길 수 있나? 네, 정말 하정우 씨는 그런 연기에 좀 발군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하정우 씨는 어떻게 캐스팅이 된 건가요? 네, 이 책을 이번엔 짧게 하겠습니다. 이 책을 그 해 받고 제가 좀 망설였던 게 좀 여러 가지 부담이 됐어요. 규모나 규모가 크면 투자가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랬을 그렇죠. 때 저 혼자 글만 쓰다가 투자가 안 될 수도 있고 해외에 나가 있을 때 상당히 낯선 사람하고 갔을 때 수개월 동안 같이 있을 때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낯선 사람하고 잘 못 있습니다. 김성훈 감독 성격이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같이 어디 갈 일이 있어가지고 영화사 앞에 골목에 차를 대놔야 되는데 그날 일요일이라서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차량 통행도 없었어요. 골목길에. 그런데 이제 김성훈 감독 차를 타고 왔는데 제가 조수석에 타고 이게 가는데 자기 쪽으로 벽 쪽으로 붙여가지고 차를 대더라고요. 근데 저는 충분한데 거리가 자기 쪽으로 바싹 붙여가지고 내릴 때 이러더니 이렇게 이러면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옆에 이렇게 공간이 큰데 왜 그러냐? 형 저는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는 걸 너무 싫어해요. 혹시나 뭐 사람들이 불편해할까봐. 그래서 내가 참 아름답지만 별나다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서 저도 이분이 해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로케이션을 가서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굉장히 고생 많으셨죠. 캐스팅 얘기 안 끝났는데 해도 될까요? 감독님 오셔서 좋은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좀 모니터링 겸 물론 숨은 의도는 캐스팅이었죠. 근데 표면상으로는 모니터링으로 하배우님한테 보냈었는데 그 당시 하배우님이 클로젯이라는 영화 촬영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읽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한 3일 만에 아마 기사에도 난 게 있는데 이건 실화 추석 전날 저한테 전화 오셔서 그러면 사실 못 읽었다. 아직 못 읽었습니다. 했을 때 조금은 서운했죠. 뭐 천천히 읽으시죠. 그런데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뭐 촌스럽게 읽고 결정합니까? 그냥 터널했던 식으로 혹시라도 이 시나리오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또 만들어가면 되죠. 라고 하정우 씨가 추석 전날 그런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하정우 씨 입장 그분도 이상하네. 하정우 씨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시나리오를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3일 후에 전화를 해서 시나리오를 못 봤다. 그리고 그러나 난 이거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건 사실 거의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떤 하정우 씨가 갖고 있는 어떤 김성훈 감독의 신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예, 하정우 씨하고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같이 하신 건 아닐 테고
하정우 씨하고 많이 의견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시나리오가 진행된 건가요? 네, 시나리오는 그 사이 이제 하정우 배우님은 다른 여러 작품을 출연하셨고요. 네네. 그 사이에 뭐 네. 감독님 말씀 따라 전화하면 항상 시나리오를 고치고 있었고, 그러고 나서 하 배우님이 저희 이제 프로젝트에 촬영 전 이제 한 몇 개월, 2, 3개월 전부터 붙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리딩하고 부족한 캐릭터들 채워나가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캐스팅된 분이 하정우 씨. 그 다음에 주지훈 씨. 네, 주배우님도 얘기를. 아 예. 주배우님하고는 그 바로 다음 달에 그 근방에 제가 저희 킹덤 월드 프로모션을 싱가포르에서 그때 네네네네. 작가님하고 네,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주배우님하고 같이 갔고 한국에 오픈하기 전에 킹덤원 싱가포르에서 좀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러고 나서 뒤풀이를 하던 중에 몰래 옆방으로 불러서 한국에 가면 어떠한 감독이 당신을 소개시켜 달라 그런다. 김모 씨인데 뭐 말 달리는 것도 찍고 그랬던 분인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라고 했더니 씨 웃으시면서 막 좀비도 찍으신 분이죠 하시면서 네. 그분한테 한다고 전해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보고? 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김성호 감독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아무튼 지금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예. 아무튼 사실 김성호 감독이 뭐 작품의 연출력도 연출력이지만 사실 같이 일해본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뢰를 주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약간 그냥 아쉬운 얘기 할 바에는 본인이 손해보고 마는, 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내가 손해볼래 뭐 이런 사람인데, 그 또 일을 대할 때 태도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에게 대하는 그 유명한 배우든 무명 배우든 그 태도가, 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들을 우리 영화인들이 김성원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실력 외의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또 이런 뭐 작품에 캐스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네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의 이 발언 고맙습니까? 감사하고요. 장항준 감독님이 딴 건 몰라도 사람 참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주로 이 배경은 레바논인데 실제로는 어디서 촬영이 됐죠? 네, 모로코, 여러분들 모로코라는 도시, 나라 아시죠? 모로코의 카사블랑카, 아마 카사블랑카라는, 모로코는 몰라도 카사블랑카라는 영화 때문에 아실 거고, 모로코에 있는 카사블랑카, 마라케시, 탕헤르라는 세 도시에서 주로 찍었습니다. 네, 그때 굉장히 길게 촬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기 어떤 분이 잘생겼다고 써갖고 민망하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장항준인가요? 장항준이죠? 이름이 아니고 감독님 감사합니다. 잘생겼어요 해서 감사합니다. 여긴가요? 저라고 믿겠습니다.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김성원 감독 이름이 이름이 없었네. 예. 네, 세상에 감독은 저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전 스태프들은 선진행하는 친구들은 거의 반년 전에 가서 준비를 했고요. 네. 저희는 한 5개월 가까이, 그리고 촬영은 총 70여 회차 모로코에서 찍었습니다. 네. 그때 그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나요? 그게 뭐 사실은 진짜 제가 한국에서 계속 김성훈 감독이랑 가끔 이제 통화를 하는데 정말 이 영화가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워낙 저 또한 낯선 국가였고요. 일단 우리나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중 하나잖아요. 네. 아프리카. 한국에서도 낯가리는 분이 또 낯선 국가에 가서 툭 떨어져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생활하셨어요. 네. 예. 그 낯선 국가에 낯선 문화에 낯선 종교, 기후도 저희랑 다르고 심지어 음식도 다르고 뭐 하나 저희하고 익숙한 것이 없어서 네. 사람들이 몰랐을 때 가장 두려움을 느낀다고 생각드는데 그렇죠. 모르니까, 그래서 몰라서 상당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 가면 또 이제 무슬림에 대한 우리를 너무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는데 생각보다가 아니 일반 기준치를 훨씬 넘는 친절함. 그래서 그래요? 상당히 놀랐어요.
너무나 저희를 환대해 주셨고 네. 다행히 킹덤을 보신 분들도 좀 있고 아. 그리고 예 거기 분들이 저희 영화 관리하시는 분들이 보셔갖고 네네. 저희 많은 덕을 봤고요. 특히 BTS와 오징어 게임을 네.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서 네.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그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많은 역경들을 그분들의 환대 때문에 잘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중간에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게 코로나라면은 저희가 정말 뭐 대한민국 전 세계 모두 다 그냥 거의 한 3, 4년 코로나 때문에 네. 상당히 좀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원래는 2000년도에 거기를 가려고 했어요. 크랭크인 제가 출국 5일 전에 국경이 폐쇄돼서 그때 코로나 처음 발생했을 때 있잖아요. 2000년 1월 2월 4일로 추정됩니다만 그때 제가 가기 직전에 국경이 모로코가 폐쇄해서 그때 중단됐다가 먼저 선발 때는 가 있었죠. 네, 선발대가 한 4, 50명 정도 가 있다가 네. 국경이 실시간으로 폐쇄되면서 그 당시 빨래하던 분들이 네. 돌아오는 비행기가 끊긴다고 해서 빨래를 라디에이터에 걸어놓고 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주 급박하게 나왔어요. 진짜 철수를 했네요. 철수를. 급박하게. 예. 예. 그러다가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때마침 오미크론이 다시 그 당시에 번창해서 2차 국경 폐쇄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저희 영화 드디어 중단되나 너무나 억울했던 순간이었는데 그때 다행히 그 모로코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전세기 입국만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파리에서부터 전세기 안 타봤죠. 전세기 근데 집도 전세입니다. 네. 여긴 작아요. 네, 전세기를 타고 저희가 들어가서 영화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아 예. 거기 그 당시에 이 배우분들 또 스태프들 5개월 동안 이제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친했을 것 같은데 식사나 그런 거 좀 궁금해요. 이게 되게 고생스럽잖아요. 사실 외국에 나가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1차적으로는 촬영 날에는 아침, 점심 같은 경우는 거의 식당 차라 그러죠. 네. 케이터링. 네. 우리 한식을 먹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요리하시는 분이 가셔가지고 그것도 뭐 사연이 있는데 헝가리에서 요리하시는 한국 사람을 섭외해서 왔습니다. 굳이 헝가리에서 요리하는 한국 좀 그것만 얘기해도 한 2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예. 또 그 김성 감독님이 그 외대 헝가리어과 나와서 그런가요? 아무튼 예. 다시 그 영화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배경이 1986년. 예, 86년이면 86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나서 이제 서울 개최가 그 전에 이제 결정이 돼서 이제 서울 올림픽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상황이 저도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 게 그때는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좀 뭔가 흥분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 우리 이름을 알릴 수 있겠구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는 알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게 기억나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요즘 말은 국뽕? 네, 전국적인 국뽕이 불었던 걸로 생각이 나는데 지금이야 뭐 BTS니 뭐 한류 뭐 드라마 뭐 영화 뭐 음악들이 엄청나지만은 제가 그 97년도에 유럽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유럽 사람들 10명 중에 2명, 3명이 한국을 알고 코리아어도 몰랐어요. 네. 그나마 코리아를 아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왜 아냐? 북한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맨날 노스코리아는 저기 기사에 나오니까. 그만큼 굉장히 좀 당시에도 이렇게 한국에 대한 위치나 한국을 아는 사람들이 아주 적었었는데 이때 진짜 86년도 이때면은 정말 한국을 아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의 시기거든요. 요 시대에 이제 한국 그 부분이 있잖아요. 한국 부분들 안기부 나오고 뭐 또 외교부 나오고 이런 것들은 어떤 데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쓰셨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대극을 할 때는 네. 그 김은희 작가님 특히 잘하시는데요. 네. 네. 그분한테 물어볼까요? 네, 그 시대 고증이 안 돼 있는 거를
그 위에 어떠한 서사를 심더라도 모래 위에 성을 쌓는 듯한 느낌이 될 확률이 높더라고요. 저게 가짜인데 하는 순간 그 위에부터 어떤 서사도 눈에 안 들어올 때가 맞아요. 많지 네. 않습니까? 네. 킹덤 할 때는 그 당시 조선시대, 물론 가상의 순간이긴 했지만 조선시대 의복이라 이런 모든 것들을 더 철저하게 고증을 하려고 했고요. 네. 글부터 해서. 네. 예, 그리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86년, 87년을 배경으로 한다면 일단 그 시대를 관통했던 관객분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거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를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은 저희가 아는 한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그 시대를 그대로 재현한다. 외교부의 어떠한 책상 배치라든가 네. 그런 것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이러고 이상한 임무를 배치죠. 하지? 예. 왜냐면 이제 그 부하 직원들이 다 등을 돌리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간부가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뒤를 볼 수 없어요. 자기 상사를. 이제 그런 옛날에 이제 공무원 사회의 그 책상 배치가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전제적인 그런 배치였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고증을 철저히 한다고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극영화이기 때문에 네. 간혹은 고증에 위배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할 때도 있고 다만 우리는 못 봤지만 그 시대 이런 게 들어가도 고증에 굳이 따지면은 네. 그 해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가짜가 사실처럼도 보일 순간도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 진화를 위해서는 예. 그래서 아마 창조된 어떠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당시 안기부의 그 유세라든가 지금의 이제 국정원들은 여러분들 뭐 저 또한 지금 국정원장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우리 일반인들은 그다음 관심도 없는 분들도 많을 거고. 네. 근데 그 당시 안기부장은 어마어마한 존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사람. 2인자죠. 2인자. 네. 권력의 2인자. 그래서 그 분을 조금 달리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절대 권력자이긴 하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아이러니한 유머, 희화까지는 아니어도 네. 그래서 어떤 복장 여러분이 보셨던 첫 등장은 뭐 테니스 치다가 네, 오신 맞습니다. 거죠. 아마 네. 그 당시 테니스도 유행하고 네. 그래서 아마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가 누굴까 카리스마와 더불어 귀여움도 갖고 계시는 그래서 김웅수 선배님을 캐스팅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셨나요? 김웅수 선배님이 전 나오시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앞에 보다 보니까 그 타이틀 올라갈 때 이제 김웅수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뭘 하시나 했는데 처음에 딱 오는 순간에 저는 절대 권력자지만 좀 캐릭터가 묘한 캐릭터로 나오시겠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졌고 그것들이 좀 어찌 보면 우리가 실제 인물들은 사실은 대부분 전용성이 별로 없어요. 전용성 위에 약간 틀어진 면들이 우리가 실제 만나는 인물들이거든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외교관은 이럴 거야. 뭐 어떤 사람은 작가는 이럴 거야. 누구는 이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적인 뭐 선입견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관념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만나면 저는 뭐 작가님이라서 맨날 책만 보시고 뭐 술도 못 드시는 줄 알았어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많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양기 부장 역할이 되게 신선하게 왔던 것 같아요. 네, 아마 뭐 그러한 어떤 주인공이 가는 길에 장애물로 등장하고 발목을 잡는 인물로 그렇게 비춰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묘사되고 그런 시선을 갖고 그러한 것들을 요즘에 고구마 캐릭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쵸. 그러한 것들을 탈피하는데 배우 자체가 갖고 있는 캐릭터의 힘이 상당히 저희 영화에는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웅수 선배님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했었습니다. 네. 또 되게 눈에 띄는 배우분 중에는 박효권 씨가 그래서 과장으로 나와서 박효권 씨는 사실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왜요? 잊으셨나 보구나. 저는 이제 터널 하실 때, 제가 박효권 씨를 저도 잘 친하지 않는데 제가 박효권 씨가 저희 대학교 후배라서 제가 연결을 시켜드렸잖아요. 결국 이 인연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건가요? 네, 저한테 불리한 걸 잘 까먹는 편이라서 감독님이 소개시켜준 거 잠시 까먹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장항준 감독님이 최초 소개시켜줬고요.
그래서 터널 때 지금 터널이라는 영화가 뭐 고색창량한 옛날 이야기겠지만 2016년에 나왔고요. 시간 되시면 한번 또 보시면 거기서 배두나 씨한테 어떠한 정부 관료로서 무언가를 배두나 씨한테 불리한 어떤 거를 제안하는 어떤 정부 관료로 나오는데 어찌 보면은 그게 도식적이고 정부 관련 왜 저래 할 수 있는데 박혁권이라는 배우 자체가 뭘 해도 없던 진실성도 만들어주고 뭐 애매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잘 표현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 박혁권 씨는 아무튼 뭔가 되게 나쁜 짓을 하지 않는데 좀 인간적인 모습들을 갖고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박혁권 배우님을 그때 인연으로 이번에 다시 캐스팅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 배우분들이 영화를 보셨나요? 일단 하배우님, 주배우님은 보셨고요. 네. 나머지 배우님들은 내일 모레 하는 VIP 시사 때 보십니다. 두 분은 뭐라 그러셨어요? 왜 그걸 편집했냐? 뭐 그런 얘기들 하셨나요? 리바운드 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나 봐요. 티가 나요? 드라마 있으세요? 네. 아니 저랑 그때 언배 때 네. 언론 배급 시사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 10여일 전쯤에 그리고 그때 극장에서 보신 건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 전에 편집본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네. 두 배우님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 좀 건방져 보일 것도 같은데 건방져 보입니다. 글로 써서 드릴까요? 네, 좀 많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분이 저를 지칭하셨대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 김성훈 감독님 야 그런 짱입니다. 뭐 짱이십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잘생겼습니다도 김성훈 감독입니까? 한번 동네 근처에 안과를 가셔서 나식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예, 자 다시 영화 얘기로 들어가서 여기 카체이싱 장면이 좀 막 사실 이렇게 장시간의 카체이싱 장면이 있는 영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국 영화 중에는. 근데 그 카체이싱 장면은 어떻게 촬영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여러분 엔드 지점에 저희가 이 두 인물 그다음 그 인질이었던 한 분까지 해갖고 세 명의 탈출 과정에서 이제 엔드에 등장하는 것이 카체이싱이잖아요. 네. 저희의 목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킹덤을 하면서 말과 좀비의 질주를 했는데 쾌감이 좀 상당히 느껴졌습니다. 그거를 이 시대에 그 시대 올드카로 바꿔보면 어떨까? 물론 이제 액션을 위한 액션이 아니라 그 사이에 제 나름대로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길 바랍니다만 그 카체이스 안에 긴장과 이 캐릭터들이 있고 그 이야기들도 예를 들어 골목길 보셨으니까 골목길 끼고 그 상황들을 계속 이야기로 이어가고 캐릭터도 돋보일 수 있는 그리고 긴장을 기본으로 이러한 카체이스를 하되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아니라 저희가 했던 거는 저희 한국 스텝이 110명 정도가 모로코를 갔고요. 현지에 있는 그 모로코 스태프들이 한 150명 정도 됐어요. 저의 목표는 합치면은 최대 많을 때 그 카체이스 할 때는 난 또 추가 100명에서 한 4,500명 정도가 현장을 지휘하게 되는데 그 4,500명이 할 수 있는 인생 최고를 한번 찍어보자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게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모르겠지만 스스로는 이만하면 됐어가 아니라 내 인생 최고로 한번 이 장면 찍었어라는 거를 400명의 아이디어든 열정을 한번 모아서 한번 미친 듯이 박진감과 쫄깃함 있는 카체이스를 사람이 다 상하지 않는 한에서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해서 낮에 보신 카체이스가 좀 21회차 정도 찍었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 이게 자동차 추격신 이런 거 보시면은 이게 그냥 쑥 지나가잖아요. 쑥 지나가서 뭐 그러는데 사실 그 몇 초 컷을 찍는데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뭐 예를 들면 한 3분짜리 정도 카체이싱이 나오려면은 준비 단계부터 해서
정말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이상으로 힘이 드는 작업이고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들 그리고 돈들이 투여돼야 되는 시간인데 아까 뭐 한 4,500명 정도 이렇게 그 모로코 현지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거 한 끼에 얼마입니까? 이게 아니 해외 로케이션은 제작비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것들 자체 그리고 한국 스태프들 뭐 숙박부터 해가지고 또 의료 제공해야 되죠. 또 거기 나름대로 안에서 또 이렇게 제공되는 것들이 상당 식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서 좀 그 많은 인원들을 통솔하는데 좀 어떤 애로점 같은 건 없나요? 어떠세요? 글쎄 뭐그 10명을 하든 그 앞에 1,000명이 있든 큰 범주에서 보면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 명의 마음을 얻으면 절대 동의하지 않는 결투자인데 네. 여러분 10명하고 1,000명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거 다르죠. 예, 소대장 있고 중대장 있고 대대장 있는 건데 중대장 했었습니다. 예. 아, 또 이분이 장교 출신이세요? 예. 그러고 그 아까 장훈준 감독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해외에서 어떤 누수가 발생했을 시에는 시간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 영화 관계자들이나 학생분들은 아실 텐데 콘티를 사전에 철저히 짜고 그거를 이제 프리비주얼 그 3D로 그 만듭니다. 컷컷을 다 혹시라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가면 바뀌겠지만 이 프리비주얼로 만든 어찌 보면 3D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만들어서 해봐서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과연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뭐 테스트를 한국에서 했고요. 그것도 요즘엔 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그걸 해서 아마 누수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하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나올 때 지금 2주 전에 미션 임파서블이 나왔잖아요. 네.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 못 봤어요. 네, 그거 저도 아직 보진 못했는데 로마 카체싱 그 메이킹이 있더라고요. 네. 탐 행크스가 하는. 네. 그걸 보고 절망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나요? 네, 요즘에 제가 제정신이니까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걸 또 이렇게 알아들은 저는 뭡니까? 제가 지금 뭔 말하면 비슷합니다. 너무나 잘해주셔갖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카체이싱을 저희 나름의 매력으로 스테이크도 있지만 비빔밥도 또 하나의 장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비공식 작전의 이제 카체이싱의 특징은 그거죠. 이제 날것의 캐릭터들이 몰고 오는 그러니까 선수들이 보여주는 화려한 카체이싱이 아닌 그 이른바 이제 정말 막 쇼잉을 하려는 막 화려한 그런 보여주기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절박함들 그런 것들 안에서 보여지는 좀 절박함의 카체이싱이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순서가 질문의 순서가 마련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도 있으실 텐데 질문 전에 제가 카체이싱 혹시 요거는 스태프들이 너무 공을 들였는데 전혀 얘기를 눈에 안 띄는 카체이싱이 있습니다. 그거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밤에 우리 판수란 인물이 돈을 갖고 도망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쫓기는 게 그렇게 다이나믹하거나 그진 않습니다. 밤에 그런데 거기에 목표는 분량도 작고요. 저의 목표는 뭐였냐면 해 질 무렵에 모든 걸 찍겠다. 그러니까 밤 장면을 모로코에서 가서 찍는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밤 시커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렇죠. 불빛도 없으니까. 네, 거기는 또 게다가 다운타운이 아니니까 도심이 아닐 때는 밤 장면을 찍어봤자 속도감도 안 느껴지고 시커멀 뿐인데 근데 저희는 해질 무렵에 모든 걸 다 찍겠다 해서 그게 해질 무렵이 여러분도 뭐 사진 찍기 너무 예쁘잖아요. 뭐 개와 늑대의 시간, 매직 아워라고 하는 거 짧으면 10분 길면은 25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14회차를 시도를 했어요. 그거를 딱 그 순간 찍으려면 매번 매직 아워에 나가서 기다려서 이어서 찍은 거예요? 낮에부터 연습을 해서 해지기 30분 전, 해지기 20분 전, 10분 전 마지막 리허설 다 마치고
해 진다. 그러니까 그 조명 기사님이 하늘을 보고 해가 누웠다 하면 완전히 그 초치기 하듯이 그래서 총 그거 그 야외에서 찍은 거 지금 붙여놓은 거는 거의 1분도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14회차에 걸쳐서 완성했을 때 스태프분들을 저를 포함 스태프분들의 쾌감이 그 크랭크업 하는 것만큼 만족스러웠던 겁니다. 그렇겠네요. 14일 동안 그 뭐 몇 분이요? 1분이 아마 안 되고 1분이 안 되는 장면. 카체스 전체는 그게 한 1분 50초인데 나머지 세트 빼고 야외에서만 해질 무렵에만 그래서 그 해 지길 무렵에 하늘과 땅이 잘 보이잖아요. 밤이긴 한데 그렇죠. 공지선이 살아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것들을 담아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많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요? 20분. 20분이면 질문을 한 몇 질문 받았어요. 저기 그 마스크 끼신 모자 쓴 남자분 그 어디 검문 많이 받으셨겠어요. 질문 받겠습니다. 가운데. 네, 해외 캐스팅 과정도 한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그 버디무비인데 주지훈 배우님이 한 30분 정도 지나서 나오더라고요. 그 주지훈 배우님이 등장하신 타이밍에 대한 감독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먼저 이제 해외 캐스팅 그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극 등장 순서대로 그 전직 CIA 요원으로 나오시는 건 범고먼이라는 분이고요. 어디서 많이 본 네, 분인데? 아마 여러 군데서 다 각자 보셨을 텐데 저는 퍼시필님 1편 있지 않습니까? 길레르모 델 토로의 1편은 거기에 주전급으로 박사로 나옵니다. 박사분으로 좀 그다음에 3편부터는 주연도 하셨고요. 다크 나이트 라이징에도 나오셨고 꽤 큰 역할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서적으로 동화될 때 잘 선택을 하신다 해서 제가 아내한테 지금의 아내인 그 당시 여자친구인 25살 때 손편지를 써보고 처음 그분한테 편지를 써갖고 그분이 답변을 바로 해주셨고 결국 출연하게 됐습니다. 손편지를 쓰셨어요? 네. 와, 전 영어로 썼습니까? 아니요, 전 한글로. 한글로 써서 이제 영어로 한글로. 근데 그분도 한글을 처음 볼 거잖아요. 괜한 사명감에 한글을 되게 못 쓰면 한글이 이렇게 못난 문자일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마 처음 보시는 걸 수도 있어서 편지지를 10장을 넘게 계속 틀려갖고. 그거 어차피 그분은 이걸 원본을 보셔도 모르고 번역된 걸 보실 텐데. 그거를 DHL로 해갖고 이거를 꼭 옆에 두고 영어를 프린트를 보시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있죠. 편지 쓸 때 어차피 할 때 내용은 영어로 번역이 되면 되니까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돼요. 이렇게 해서 드려도 크게 모르실 것 같은 느낌인데 요즘엔 한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형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러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신 분은 스위스, 우리 극중 스위스, 실제는 이탈리아 꼬모에서 찍었거든요. 아까 밖에서 왜 거길 갔냐, 굳이 양평에서 찍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양평 얘기는 안 했어요. 이렇게 꼬모에 꽤 오래 있었잖아요. 조금. 그쵸. 그분은 마르친 도르친스키라고 아마 폴란드 국민 배우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최근에 혹시 미션 임파서블을 보셨다면 초반에 함장으로 나오는 역이랍니다. 전 아직 못 봤는데 분량에 비해서는 상당한 묵직함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폴란드 배우분들 섭외했고요. 나머지 이제 현지 모로코 배우분이라는 분들은 우리 협조자 아마 그분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우리 협조자 있지 않습니까? 카림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아메리칸 스나이퍼에도 잠깐 나오셨고 헐리우드에도 활동하시고 그분 또한 국민 배우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모로코 국민 배우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분들도 오디션 및 저희가 영상으로 그리고 현장에 가서 저희가 3년 전에 갔었지 않습니까? 그때 오디션 2차, 3차 해갖고 캐스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요. 주지훈 씨는 정확히 저도 몇 분 만에 등장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30여 분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제 전전작 저희 집에서 이제 저를 수락해서 구출해줬던 작인 끝까지 간다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조진웅 씨는
1시간이 넘어서 등장을 했는데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투탑을 좀 늦게 등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오지? 하면 나올 동안은 최대한 기다릴 거니까. 네, 그럼 나중에 이제 다 저기가 배우는 얼마나 야마돌까요? 이렇게 근데 적게 나오는데 개런티는 뭐 그러네요. 시간당 페이는 또 높을 수 있습니다. 그게 더 괜찮겠는데? 그렇게 해서 주지훈 씨, 그냥 한국에서 빌드업이 좀 필요했습니다. 주배우란 그 판수 역할의 캐릭터를 만나기 전에 민주는 도대체 어떠한 인물이고 민준이 그 탐 크루즈처럼 첩보원이 아니잖아요. 네. 이후 매 상황이 벌어질 때 순발력을 통해서 극복을 해내는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이기 때 이것들이 설득력이 있을까 했을 때 한국에서 보여지는 외교관이지만 뭐 전문 요원은 아니지만 김웅수 그러니까 안기부장 앞에서도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할 줄 알고 이러한 것들을 앞에다가 깔아놓으면 그 뒤에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설득력을 띠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다 답변하신 거예요? 네. 자, 또 그다음 질문을 받아볼까요? 남자분이 하셨으니까 이번에 여성분이 해서 이렇게 쓱 보니까 저 뒤쪽에 저기 번쩍 손을 드신 분. 예. 네,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그 부국제에서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했었던 변예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아는 사람들끼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도 편집 중이라 들었었고 거의 10개월 만에 개봉 소식 듣고 달려왔는데 저 영화 보면서 그 카림이란 캐릭터가 혹시라도 뒤에 가서 배신을 하지 않을지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 카림이란 캐릭터가 끝까지 의리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게 시나리오 단계부터 이렇게 기획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카림이라는 인물은 그렇게 기획이 됐고요. 그렇게 그런 질문 좀 받아봤습니다. 바뀔 줄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0분 더 드러난 지루한 영화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또 하려면 또 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최소한 우리 그 낯선 그 공간에서 처음에는 의심을 했지만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우리 두 인물을 그리고 오재석 씨까지 세 인물을 보호해주는 한 명 정도는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 또한 어떠한 공간을 가도 그런 인물 한 명 정도는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설정했습니다. 네. 네. 갑자기 또 반갑습니다. 네. 그거는 따로 단톡방을 파가지고 갑자기 생각난 게 여기 저 외교관들 외교부의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영화에서 느끼는 우리나라 국민이 혹은 뭐 누구와 가 있으면은 목숨을 걸고 지켜낸다, 구출해 온다, 뭐 이러는데 우리가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초일류 강대국이라 그러지만은 사실 우리가 미국 사람들한테 부러운 거 딱 하나가 있어요. 가장 큰 거. 전 세계 어떤 놈들한테 잡혀가도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막 특수부대가 파견이 되고 엄청난 병력들이 와서 그 한 명을 심지어 그 사람이 자의로 넘어가서 구금이 됐다 하더라도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저 나라는 정말 저러니까 충성을 하겠구나, 애국심이 생기겠구나 하는데 사실 한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해외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대사관, 영사관 전화가 안 됩니다. 네, 진짜 거기 써져 있거든요. 긴급할 때 대사관을 찾아주세요. 그냥 교민 찾는 게 훨씬 빨라요. 근데 저 당시에는 심지어 현직 외교관이 납치가 됐는데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좀 메시지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영사관, 대사관 전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발을 빼겠습니다. 요거 뭐 혹시 찍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네, 여기서 선을 긋죠. 네. 장항준 타이틀 밑으로 그런 걸 쓰셔야 되고요. 네. 그러고 지금 감독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우리가 실제로 미국이 얼마나 그러한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영화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와, 미국 사람들은 좋겠다 말씀하신 대로 다 델타 포스가 나가고 뭐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했고 다만 저희 영화에서 그리고 제가 바라는 나라에 드는 우리가
상대국에 대한 어떠한 것 때문에 무력으로나 완력으로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러한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결과로는 우리가 힘을 못 쓰지만 이러한 과정은 최소한 겪는 그러한 것들의 나라에 살고 싶다라는 희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받아볼까요? 예, 이번에 김성훈 감독님께서 좀 질문 주시죠. 아까 뭐죠? 더 잘생겼다고 하십니다. 저기서 계속 질문이 있어야 하길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성훈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이 터널을 찍으셨다고 하는데 이 영화도 약간 자연재해와 관련된 영화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감독님만 생각하면 주변에 있는 자연재해가 생각나고 약간 돌 같은 존재랄까? 약간 주변에 자연재해가 많은 걸 찍으시는데 그거에 대한 혹시 부담 그거에 대한 인식이 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자연재해 아까 제 전작 터널하고 이어서 질문하신 거죠. 네. 요즘 참 자연재해라는 거, 그 인재나 자연재해든 그리고 어떠한 그러한 상황에 던져졌을 때 우리가 느닷없이 맞을 수 있는 재앙이잖아요. 그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터널에 갇히든 지금은 어떠한 납치 단체로부터 어떠한 사람들이 느닷없이 다치는 그러한 것들에 당했을 때 한 개인으로서 벽과 같은 어떠한 재앙, 재난 앞에 서 있을 때 그 인물을 좀 관찰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인물, 특히 집단이 아닌 한두 명의 인물이 이 재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걸 어떻게 탈출해내는가에 대해서 누군가는 비관적,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들이댈 텐데 그러한 과정을 탐미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또 질문? 네. 질문 감사합니다. 김성훈 감독님 한 번 더. 그러시면 여기 앞에 까만 마스크 예. 그냥 크게 일어나서 얘기해 볼까요? 네, 10분 남았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들. 네, 장항준 감독님은 제가 좀 많이 뵈가지고 또 반갑습니다. 또 우리 또 리바운드 많이 보러 오셔가지고 저랑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킹덤 엄청 팬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작중에서 이제 들깨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 들깨가 저는 이제 자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제 재외 국민들을 뜻한다고 저는 받아들였고, 저도 해외 나가 있을 때 좀 제 잘못으로 불법 체류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포지션에 놓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들깨라는 그 장치가. 근데 그 해석이 맞는지, 그리고 그 들깨 장면을 촬영을 할 때 강아지들이 실제로 다치진 않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디 동물단체에서? 아니요. 저는 그냥 강아지를 사랑하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해도 되겠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얘기하면 질문하신 님의 제가 해석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손을 떠난 작품이잖아요. 저 또한 다른 작품을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하니까 제가 찍은 걸 제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모르는 것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무의식 중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전혀 다른 생각이었는데 제 해석을 통해서 보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들깨라는 것을 이 두 인물이 그 공간에서, 낯선 공간, 내전인 공간에서
많은 위기와 많은 장애물들이 계속 끊임없이 펼쳐지잖아요. 뭐 군인이든 갱단이든 날씨든 뭐든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의 요소로 이 모든 것들이 그 민준이라는 친구를 되게 괴롭히는 어떠한 위기 탈출해야 했던 장애물로 일단 설정을 했고요. 또한 어떠한 그 강아지들을 통해서 그 장면을 조금 연성화시키고 싶은 욕망은 있었어요. 앞뒤가 좀 뒤에 곧이어 나타날 군인들이 강함에 비해서 좀 귀여운 유기도 하나 주고 싶었습니다. 그 장면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아침에 털레털레 걸어오는 하정우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을 것 같은데 강아지 장면이 없을 때는 그런 느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뭔가가 좀 부드러운 장면이 있을 때 그러고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강아지들은 물론 자기 의사로 출연한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전문 훈련사가 수의사님이 옆에서 다 대동하셔서 그 교체 출연 저희가 이제 터널 때도 강아지가 나왔잖아요. 조그만 퍼그라는 강아지. 그때도 강아지가 힘들면 모든 게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강아지는 임금으로 지급된 사료 일부를 사육사가 훈련사가 착복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네, 답변 계속해주세요. 참 강아지. 사람이 이렇게 무의미해질 수도 있나. 원숭이는 자주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웃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그때 물론 피곤했겠죠. 근데 많은 배수가 와서 교체하시면서 하면서 큰 무리 없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여기 바로 뒤에 안경 쓰신 남자 사법고시 붙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시는 저분 맞아 여기 흰 티 입은 요 앞에 한참 앞인데 지금 저기 여기 마이크 그 마이크 감기면 그쪽 분 여기 분 네? 마지막 질문이랍니다. 제발 우리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도 나오지만 제발 가치 있는 질문이었으면 합니다. 물론 다 너무 좋은 질문이었는데 마지막에 저처럼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많은 기대를 안고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얘기해 주세요. 이게 그렇게 가치 있는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영화의 내용적인 질문보다는 감독님으로서 이런 그 터널도 그렇고 이번 영화도 그렇고 이런 관객에게 긴장감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그런 연출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좋다고 생각하겠죠? 그냥 좋겠습니까? 매우 좋죠. 네. 저 또한 제가 2006년에 영화 감독으로 데뷔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폭망해갖고 집에 강제 집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 끝까지 간다 때부터 긴장 베이스의 영화를 찍었는데 그러한 영화를 사실 찍을 줄 몰랐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좀 전에 관객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긴장 베이스를 계속 터널 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잘 먹히는 것 같아서 좀 더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근데 다만 그 긴장과 이완을 계속 변주를 하고 싶어요. 욕망일 수도 있는데 괜히 긴장시켰다가 괜한 웃음, 괜한 이완으로 애써 만든 긴장마저도 와해시킬 수 있다라는 두려움은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희화시키고 가볍게 시키냐라고 때로는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싶어 있는 소재와 주제도 있을 텐데 그러한 두려움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제가 든 생각은 다음에 바뀔지 모릅니다만 제가 이런 예를 쓰는데 혹시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렸을 때 약을 먹을 때 당의정이라는 약을 먹잖아요. 약은 되게 쓰지 않습니까? 상당히 쓴데 그 약을 먹게 하기 위해서 약을 외피를 부드럽게 만든 당 성분을 써서 부드럽게 만드는 약이 여러분 우리가 먹는 가루약을 말고는 다 그런 당의정이라는 약을 먹잖아요. 어떠한 소재나 주제나 무거운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쉽게 하는 것이 저의 어떠한 임무이고 제 역할이지 않을까. 물론 쓴 채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사회나 이런 것들을 직시하는 그러한 영화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빨리 하라는. 아, 그래. 그런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긴장과 어떤 소재를 담을 때 보다 좀 편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요소로서 유머를 가미하고 긴장과 이완을 변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질문 네. 감사합니다. 아우, 마지막 질문이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김성호 감독님이 가장 애착이 가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이 비공식 작전에서. 뭐 일반적으로 저희 영화가 지금 2,864컷입니다. 총 여러. 그걸 셌어요. 데이터가 나옵니다. 2,864컷 모두 다 의미 있고 제가 만족스럽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한계로 인해서 아쉬운 컷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저희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하정우 배우님이 그 마라케시 그 뒤에가 아틀란스 산맥이고요.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돈 갖고 훔쳐갔다가 다시 나타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둘의 어떠한 터닝 포인트이기도 하고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하배우님의 그러한 연기가 찰리 채플린으로부터 나왔어요. 그 장면이 그거를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클래식한 어떤 바탕부터 그러한 장면 하나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배우님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찰리 초기에 찰리 채플린 연기를 보고 그렇게 걸어야겠다라고 하셨다더라고요. 이러한 얘기를 들음으로써 그지 않아도 그 장면을 제가 사랑했는데 더욱더 이 장면을 의미 있고 관객분들이 받아들이는데 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생각해서 그 장면을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저는 어제 잠을 별로 사실 안 자고 와가지고 영화보다 졸면 어떡하나. 네. 그런데 뭐 한순간도 졸 시간이 없었고 이야기 전개가 굉장히 빠르고 인물들의 이 케미, 티키타카 이런 것들도 상당히 볼만해서 전혀 이 러닝타임이 몇 분입니까? 2시간 12분 48초인가 그렇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수치를 정확히 얘기를 하죠? 뭐 전문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그거죠. 예. 이게 심지어 틀리더라도 있어 보이잖아요. 아니 그렇긴 해죠. 48초인지는 솔직히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그건 적지 마세요. 12분까지는 맞습니다. 예. 아무튼 그 2시간 12분 동안 함시도 진짜 뭐 딴 생각을 하거나 눈을 떼거나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졸리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참 재밌는 영화였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형 저희 그 이동진 평론가님이 뭐 GV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동진 평론가 그분은 돈 많이 준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이아를 줘야 합니다. 뭘 오해요? 예. 그분은 본인이 영화가 마음에 들어야 하시는 분인데 사실은 그 GV 했을 때 영화가 진짜 잘 나왔구나 했는데 제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왜 선택을 하셨는지 알 것 같고 자 내일 이동진 평론가님. 내일 이동진 평론가입니까? 네. 예, 이동진 평론가님은 또 제가 최근에 또 가까워져가지고 제가 크리스토퍼 놀란 최근에 감독 2명 만났는데 크리스토퍼 놀란하고 김성우를 만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예, 자 김성우 감독님 끝으로 여기 오늘 GV에 참석해 주신 또 영화를 봐주신 여기 관객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2시간 12분을 보시고 또 거의 1시간 가까이 화장실을 못 가시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신체 능력에 대해서 탐복을 하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요즘 극장을 가기 사실 망설여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뭐 여기가 극장이 있다 보니까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각자 생각하는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안에는 영화 자체도 큰 요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영화가 그러한 여러분들을 극장으로 향하는데 장애물이 아닌 좀 발걸음을 편하게 선택에 대한 만족감을 드리는 영화이기를 간절히 바라보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던 분들이 그리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우셨다면 오늘의 영화와 장 감독님하고 했던 이 말씀들이 만족스러웠다면 그런 것들은 두루두루 널리 알리는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꼭 실천해 주시고 혹시라도 만족스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남의 약점을 그렇게 옆에 얘기하는 건 좋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슴속에 깊게 갖고 계시면은 여러분들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CGV니까 그런 그러니까 영화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그거 뭐 앱에 들어가면 에그가 있다 하더라고요. 저 잘 몰랐습니다. 그 에그 그 계란 안에는 저희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조그만 계란이지만 저도 있고 하정우도 있고 주정도 스태프들 딱 깨는 순간 저희 생명이 깨집니다. 정말 후라이가 궁금하시면 제가 후라이 사드릴 테니까 그거는 제가 꼭 사드리겠습니다. 그 계란 유지해 주시길 간절히 참 처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한 시간 좀 남짓해가지고 우리 비공식 작전의 김성훈 감독님 만났는데 저는 아주 전부터 알던 분이고 정말 좀 이 영화계에서 작품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중받고 존경받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계속 잘 되셨으면 좋겠고 역시 이번에도 좋은 작품을 갖고 나오셨는데 이번 여름 시장이 정말 빡셉니다. 정말 박 터지는 시장, 간만에 이렇게 박 터지는 시장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강호들의 틈에서 우리도 강호니까 좋은 성적 내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